첫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충북도청에 차려졌습니다. 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14명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김용환 충북도지사는 오전 일찍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했지만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수장들도 분향소를 찾아왔는데 유족들은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고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정말 애도하시고 정말 그거를 깊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원인 규명 확실히 해주시고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인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에도 시민 추모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메모지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747번 버스를 이용한다는 시민은 희생자들에게 닥친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슬퍼했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항상 747을 타고 다녀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날 청주 갔으면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이 안타깝고. 김영한 충북지사는 합동분향소에서 자신이 사고 현장에 일찍 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직전에 들어온 112 신고를 경찰이 모두 비긴급 신고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참사 당일 112 신고 기록을 보면 아침 7시 4분 미우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이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지만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지하차도가 잠긴 아침 8시 37분까지의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어온 신고 여러 건을 모두 비긴급 신고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8시 39분 버스에 물이 종아리까지 찼다는 신고를 기점으로 긴급 신고인 코드 1으로 격상하고 9시 54분 코드 0까지 올렸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에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배전실이 함께 침수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배전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차도가 서울에도 4곳이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 펌프가 지목됩니다.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함께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배전실이 워낙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침수가 되면은 배수장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2012년에 배수펌프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조사한 지하차도 53곳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지하차도는 20곳. 이 가운데 6곳의 배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까지 지상으로 옮겨진 건 2곳뿐입니다. 서울 불광천 50m 옆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는 분당 30톤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배수펌프 배전실 지상 이전은 이제 설계만 마친 단계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를 담당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동력장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낮아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하에 배전시설이 있는 다른 지하차도 3곳은 올 여름 이전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놓고 항상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서울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 16곳이 침수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우종은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차례 회의 끝에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종류인데 최고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령 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밖에 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 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뒤늦은 반성이라고 보고 오는 26일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직권 논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사자가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긴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품을 함께해야 하고 특히 논란 초기 홍 시장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는데 윤리위는 앞서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라는 것은 재반 사정이 다 감안이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인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정협의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위는 수해 상황에서 워크숍을 열어 논란이 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권고가 내려진 김연아 전 의원의 징계 수위는 다음 달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과치욕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어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과치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으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치욕에 빗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20대 새내기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차관은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20대 새내기 교사가 숨진 초등학교 앞에는 땡볕 아래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선생님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문 앞 도로까지 국화꽃과 추모 편지로 빼곡히 찾아 추모 교사들과 시민들은 학교 안에서 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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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내 강당과 같이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저희 죽음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분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 저희를 그렇게 푸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교사들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교사들과 시민들은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당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싸늘한 시선 속의 교육 차관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을 받고 아시겠지만은 아동학대 신고로도 많이 교직 사회에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귀가가 끝난 6시 이후 교문을 열고 추모객들의 헌화를 허용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앞에 정식 분향소를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유족의 뜻이 확인되는 대로 추모 주간을 정하겠다며 교육당국을 향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일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고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학교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추락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현장 교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총회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로부터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듣고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5일 동안 조업 정지를 당했는데요. 한솔 측은 자체적으로 의뢰한 검사에서는 기준치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전남 담양의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입니다.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고압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지난해 9월 전라남도가 해당 공장의 방류수 배출 시설을 단속한 결과 폐수 방출이 확인돼 조업 정지 5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질검사 분석 결과가 10월 6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7일 날 저희들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7일 날 이제 조업정지 5일을 내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적발된 공장에선 브로모포름이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0.358mg/L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모포름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암 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수를 몰래 방류하면 알 길이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수 어디다 흘려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두어서 정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내보내면 여기 폐수가 직접적으로 여기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한솔페이퍼텍 측은 단속 당시의 시료를 의뢰한 외부 공인기관 검사에선 기준치 아래로 나와 전라남도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솔 측은 전라남도와의 행정소송이 부담스러운 데다가 당시 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등의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도에도 이게 검출이 안 되거나 법적 기준 이내로 검출이 됐었는데, 그때만 딱 시원하게 도청에서 검사했던 그 부분만 이게 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이제 이해할 수,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전혀 없고 검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영산강 둔치에 있어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되는 43억 원짜리 정화시설이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독극물이 든 거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뜯겨있는 노란색 우편물을 살펴봅니다. 별다른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낀 건 낮 12시 반쯤. 50대 A씨 등 직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손의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침물을 접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완화돼 현재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를 봉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송지가 대만 주소로 적힌 우편물에는 비닐로 된 지퍼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밀검사를 위해 해당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기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거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 세 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던 원생과 직원 등 70명은 세계동이 분리 조치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이 시설에는 같은 봉투에 담긴 화장품이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송 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교제폭력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된 전국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넘겨받아 유포한 채팅방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텔레그램 채팅방 운영자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내연기관차는 872대 줄고 친환경차는 25만 4,248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184만 4,233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158만 9,985대였기에 올해 상반기에만 친환경차가 25만 4,248대 증가한 겁니다. YTN은 이번 달 초 현대 기아 전기차 4개 차 중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동력을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곡물수송 트레일러가 옆 차로에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승용차도 연이어 추돌하면서 운전자 3명 모두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회의에선 북한의 도발을 지원하는 불법 자금줄 차단과 함께 무단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미군의 송환을 위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일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헛된 시도일 뿐이라며 3국 간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We will cut its illicit revenue streams that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will also look for further actions we can take to close the loopholes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will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remains open. 이런 가운데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의 무사 송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working very hard to ascertain information regarding his well-being and are actively engaging to ensure his safety and return. 이와 함께 납북자, 억류자, 탈북민 등 다양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역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백악관은 판문점에서 무단 월북한 미군 병사의 소재와 관련해 북한과 복수의 창구를 통해 연락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킹 장병의 신병 안전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 UN, 스웨덴과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 핑퐁 외교의 주역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냉전 시절 미중 수교에 물꼬를 텄던 인물의 깜짝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100세 생일을 맞았던 키신저 전 장관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환영했습니다. 100岁 100多次到中国来这两个100啊合成了你这一次啊具有特殊意义的访问 회견 장소는 베이징 랴오이타이 국빈관 5호각. 52년 전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가 극비리에 방중해 양국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해 핑퐁 외교와 이듬해 닉슨 대통령의 방중은 1979년 미중 국교 수립의 발판이 됐습니다. To arrange the meeting in Villa 5 of the State Guest House, where my first meeting with a Chinese leader. 살아있는 전설 키신저의 깜짝 방문,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기후특사 등 미국 내 친중 원로들이 잇따라 베이징을 찾아 공존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첫 일정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인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을 만난 건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와 접견에선 과거 키신저의 지혜와 닉슨식 용기가 지금 양국 사이에 가장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절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던 배경엔 소련 견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양국이 직접 경쟁 관계에 놓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개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개막전이 열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 반쯤 20대 남성이 오클랜드 중심부의 한 건설 현장에서 내부를 돌아다니며 총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건물 위층에 도착한 총격범이 엘리베이터 안에 몸을 숨긴 뒤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에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실제로 침수되기 전까지 침수 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모두 비긴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의 관련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 아침 7시 4분이었습니다. 미호청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를 발령했습니다. 이로부터 54분이 지난 아침 7시 58분, 같은 신고자가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를 언급하며 또 한 번 침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한 단계 높지만 역시 비긴급 신고인 코드 2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한 건 사고 장소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정확히 명시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침 8시 37분. 경찰은 2분 뒤 코드 1 단계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접수된 모든 112 신고를 비긴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미호청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긴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등 신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1건. 소방에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오전 9시 5분까지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 내용과 당시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체는 특히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도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공기업의 장 이렇게 그 경영 책임자로 정의가 되어 있음을 미호강 하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뭔가 보고나 관리 체계가 있는지를 수사해 봐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환경부 장관이나 충북도지사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 기관의 장으로서 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차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전우를 잃은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 차수근 일병은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과 심사의 시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필요에 따라 재난 목적 예비비 2조 8천억 원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재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난의 원인을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제안했던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여야정 TF에 정부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여야 TF로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어제 오후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여야가 제출한 징계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중징계 권고를 내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했고 김 의원의 소명도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나 유흥 등을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 인터뷰나 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자제됐던 정치권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본격적인 공세 재개에 여당은 정쟁화 시도를 멈추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꾸린 당내 전담기구를 다시 본격 가동했습니다. 수해 기간 잠정 중단했던 특위회의를 지난 14일 이후 엿새 만에 연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땅 주변으로 누가 왜 종점을 바꾸려 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신양평 IC를 더한 노선을 확정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양평군 간부가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국장이 지금의 강상면 종점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인터뷰를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종점이 바뀐 대안은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민간 전문 업체가 제안한 거라며 문 정부가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원안 종점 부근 양평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들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노선 확정 단계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해 복구에 집중할 시기에 정쟁에 불을 붙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쟁화시켜서 계속 끌고 들어가는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씌우고자 하는 프레임에 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을 꼼수로 깎아내리며 역공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개인적인 구설수 그리고 뭐 법적인 그 논란 이런 거가 터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수해 여파로 한 차례 미뤄진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현안 질의는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석도 예정된 만큼 뜨거운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이파크 아파트가 어이없이 무너져 무려 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정몽규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일부를 철거하지 않을 방침이었고 이를 미리 알았던 광주 서구청은 쉬쉬에 입주 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광주 서구청장을 만난 자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사고가 난 아파트 부분 철거 계획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거나 검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현산이 그렇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서구청이 저희들한테 한 번만 크로스 체크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해체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상 주거 부분만 철거하기로 발표하면서 반발은 시작됐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에 이르는 상가나 근린 생활시설은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입주 예정자들의 안전 우려가 크다며 시공사가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약속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부분 해체 계획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뻔했지만 광주 서구청은 이를 사실상 모른 채 하다시피 했습니다. 믿어야 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상의해 협의했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HDC 현대산업개발 말만 믿고 입주 예정자 측에는 문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산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게 좀 면밀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직접적인 그런 소통 구조를 가져가지 못했던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들은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지상층 전체가 철거되도록 노력하고 지하층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입주자와 광주 서구청, 현대산업개발의 약속을 반드시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개 동을 지상 3층까지라도 남겨두고 다시 지으면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과연 얼마를 챙길 수 있을까요? 여섯 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킨 HDC 현대산업개발. 이번에는 꼼수 철거 논란으로 입주 예정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연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국내 증권사 최고 리스크 관리 책임자와 기업금융 담당 임원, 부동산 위험 노출액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분기 15.88%로 지난해 말 10.38% 대비 급등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상시로 자체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시 한 달 된 기아 전기차 EV9에서도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V9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한 국도 위를 달리다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 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에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오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혀 보도가 없다며 실명이 곧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습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는 청년 당원 30여 명도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부대 안에 마련된 고 최수군 상병의 분향소를 찾아 희생 정신을 기리고 고인을 애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가전 3사와 함께하는 호우 피해 지역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시 충렬사 주차장에 무상 수리 장소를 마련했으며 오늘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와 흡수 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통일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지 못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룰 적임자라고 엄호할 걸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한 2차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7가지 윤리 강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시와 포항시가 각각 반도체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의 국가 첨단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인프라와 연구개발 인력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분야 특화 단지로 선정된 구미시.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쟁하지 않고 소재 부품에 초점을 맞춘 게 주요했습니다. 수도권에 조성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웨이퍼와 기판 등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지로 특화한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인력 2만 명 양성 계획을 비롯해 인근에 조성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입지적 장점을 내세워 특화 단지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반도체 산업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제 지원, 또 R&D 지원, 투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도시 포항시는 세계적인 에너지 혁신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가치사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특화 단지로 최종 선정된 겁니다. 포항은 이미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양극재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화 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생산과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와 같은 전지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겠다 하는 그런 결의로 우리는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 단지에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그런 만큼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낸 첫 공식 도서 비욘드 더 스토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비욘드 더 스토리는 비소설 하드커버 분야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순위는 지난 9일 이후 발간이 된 도서의 주간 판매량과 예약 판매량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 순위에서 한국인 저자의 도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4도, 대전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